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와부 독소리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오대식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거나 알려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과 똑같이 평범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위기의 시대, 팬데믹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위기의 시대가 분명한데 어떻게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를 다시 세울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날마다 애쓰는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귀한 세미나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저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세미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뒤에서도 잘 보이시나요? 네. 선물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애쓰시는데 꽃을 한 다발씩 다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조금 예쁜 걸 골랐는데 이게 화면이 이렇게 환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음에는 한 번씩 이렇게 진짜 꽃다발을 좀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냉전 시대라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냉전 시대를 이제 미국과 소련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경쟁을 많이 했죠. 세계의 패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주 개발입니다. 우주 개발을 누가 먼저 하느냐 하는 것이 세계의 패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1960년대 들면서 이 우주 개발을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사활을 걸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주 개발을 시작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소련이 먼저 앞서 나갔죠. 1961년도에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주 공간에 올려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련이 먼저 앞서 나가니까 미국이 이제 뒤처지는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나사를 조금 더 강화시킵니다. 그때가 1961년도인데 나사가 직원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의 직원이 40만 명이었습니다. 정규직이 20만 명이고 비정규직이 이제 20만 명 해가지고 전체가 40만 명인데 어마어마한 조직이었죠. 여러분 지금도 미국 나사는 많이 이제 몸집을 줄이고 예산이 많아가지고 예산을 많이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20만 명입니다. 정규직 10만 명 그리고 비정규직 10만 명 해가지고 20만 명인데 그 당시는 40만 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들여서 이제 우주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소련에게 뒤지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60년대 안에 달에 사람을 먼저 보내겠다라고 하는 카드를 이제 내걸고 목표를 내걸고 엄청나게 이제 예산을 쏟아붓죠. 자, 미국도 이제 결국 사람을 우주에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우주에 보내고 그 우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죠. 달에 보내기 위해서는 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하는데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선기를 껴주시면은 제가 이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하다 보니까 볼펜이 안 나옵니다.
이게 우주 공간에서 볼펜으로 이제 써야 되는데 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볼펜이라고 하는 게 이 중력을 이용해서 나오는 그 원리거든요. 잉크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볼에 따라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쓰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볼펜을 이제 누워서 쓰면은 몇 글자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중력 상태에서 볼펜이 안 나오니까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에서 무슨 이제 개발을 이제 하냐면은 우주에서 쓸 수 있는 펜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펜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피셔라고 하는 아주 그 볼펜을 만드는 굴지의 그 회사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우주에서 펜을 쓸 수 있는 볼펜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을 하는데,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여기 예산을 들이고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 피셔라고 하는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그 볼펜을 만드는데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1967년도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스페이스 펜이라고 이제 이름을 아예 붙여가지고 우주에서 쓸 수 있는 펜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저 사진은 이 스페이스 펜을 가지고 우주에서 이제 실험을 하고 기록을 하는 그런 그 사진인데요. 자, 이제 펜을 이제 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펜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그 홍보를 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팔았어요. 이거를 비싼 값을 팔아가지고 기념을 하면서 하나씩 가지고 있으라고 일반인들에게도 팔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쿠팡에 들어가면은 그 당시에 것은 한 40만 원, 30만 원 정도면은 살 수가 있고, 요즘에 나오는 것은 한 10만 원대면은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펜을 사가지고 우주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펜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주에 가실 일 있으면 이 펜 하나씩 꼭 구입을 해서 여행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펜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미국하고 소련하고 함께 계획을 하는 우주 개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함께 이제 우주 개발 프로젝트를 하다가 미국의 우주인들이 소련의 우주인들에게 이제 넌지시 이제 자랑을 합니다. 야, 우리는 우주에서 볼펜을 쓰는데 이 볼펜이 잘 나와. 너희들은 우주에서 뭐로 쓰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이 먼저 개발을 했으니까 소련 사람들은 우주에 올라가가지고 뭘 연구를 할 때 기록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뭘로 하느냐라고 이렇게 넌지시 비꼬면서 이제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소련의 우주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게 왜 필요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갸우뚱하면서 그걸 왜 그런 질문을 하지? 그게 왜 필요하지? 야, 우리는 스페이스 펜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쓰는데 너희는 뭘로 쓰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소련에 있는 소련의 우주인들이 대답하는 게 아주 가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게 왜 필요해? 우리는 연필로 써.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연필이면 충분한 거죠. 연필이면은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이 얘기가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나중에 그 미국 나사에서는 연필로 쓰면은 흑연이 부러져 가지고 이제 우주 공간에 돌아다니면은 이게 전기를 전도하는 전도체이기 때문에 폭발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연필은 깎아야 되니까 깎으면 그 먼지가 우주 공간에 돌아다니게 되면은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연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기록을 할 때 연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도 각 기업에서는, 오늘날의 기업에서는 쓸데없는 예산과 인력과 돈을 들여서 뻘짓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전혀 성과가 나지 않는 일을 했을 경우에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뻘짓을 하는 거죠. 아무런 소용없는 일을 엄청난 시간과 예산과 에너지를 들여서
했을 경우에 이렇게 스페이스펜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오늘 이제 저도 이제 목사인데 목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은 스페이스펜 프로젝트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필만 있으면 되는데 그 연필이 가장 소중한데, 연필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연필을 빼놓고 스페이스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을 들이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생각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은 뻘짓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인력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30년 이상 이제 했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저 연필이면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 믿음의 고백으로 연필이면 충분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신경을 쓰고 너무 많은 것들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연필에 대한 신경을, 연필에 대한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워서 2명씩 짝지어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정말 보내지 말아야 하는 위험한 지역의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훈련시킨 제자들을 보내면서 연민의 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3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여러분, 이리가 늑대라는 건 잘 아시죠? 이리는 늑대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어린 양입니다. 양 중에서도 가장 어린 양, 이제 막 낳은 양이죠. 먹이 사슬의 피라미드로 보면은 분명 이 늑대는 가장 위에 있는 상위 포식자이고 그리고 어린 양은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하위 동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고 목회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은 오늘날도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해서 훈련을 시키셔서 세상에 파송을 했는데 그 세상은 늑대가 이글거리는 이리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날은 더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세상이 아니라 이리가 득실거리고 늑대가 득실거리는 곳에 어린 양이 가가지고 지금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추수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추수를 잘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이 어느 곳이냐,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 세상은 어떤 곳인가? 늑대가 가득하다, 이리가 가득하다, 그냥 그렇게 개념, 추상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봅니다. 우리가 파송을 받은 것은 물질 만능주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를 하는 그 시대에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리가 가득했고 늑대가 가득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은 이 우리의 그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지금 물질 만든 줄 모든 것을 사람도 돈으로 평가를 하고 추상적인 것까지도 돈으로 평가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자매입니다. 자매가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막 이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탄을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귀는 남자가 있어서 부모님에게 소개를 했대요. 그 부모님은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부모님이 대뜸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상윗감이 오면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그 부모님은 첫 번째 질문이 자네 직업이 뭔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연봉은 얼마인가? 아마 모든 사람이 좀 비슷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 돈이기 때문에. 직업이 무엇이냐, 연봉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생각을 합니다. 연봉이 높으면 가치가 높은 거예요. 이 생각은, 이 가치관은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도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총회나 노회나 이렇게 교육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교회가 몇 명이 모이냐, 예산이 얼마냐 라고 하는 것으로 목회자의 가치가 평가가 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입니다. 모든 사회가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물질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그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죠. 두 번째는 절제 못하는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아이한테 너 공부 왜 하냐?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학교 왜 가냐?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직장은 왜 가야 되니? 연봉이 높으니까. 연봉이 높으면 뭐 할 거야? 나중에 돈 모아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하는 것도 그런 생각과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안락하고 편안하고 남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게 쾌락주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쾌락은 그냥 육체가 그냥 절제 못하는 그냥 방임으로 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쾌락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좀 더 편안하고 남들보다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자체가 쾌락주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쾌락주의,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젊은이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학생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어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옛날보다 더 이렇게 쾌락주의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무한 경쟁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쟁 구조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들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이 경쟁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사회는 경쟁 구조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경쟁 구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 병원이 벌써 경쟁입니다.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이 줄을 서야 됩니다. 경쟁을 해야 됩니다. 아이 유치원 보낼 때 좋은 유치원 보내려고 경쟁을 합니다. 밤을 새워서
텐트를 치고 유치원 앞에서 잠을 잡니다. 좋은 학교 보내려고 경쟁을 합니다.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경쟁이고 입시가 경쟁입니다. 승진이 경쟁이고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요즘은 죽어서도 화장터 시간 잡는 것도 경쟁이죠. 저는 남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남양주가 서울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지역별로 이제 화장터가 있잖아요. 승하원이라고 하죠. 화장터가 있는데 요즘은 발인 예배가 점점 빨라집니다. 예전에는 발인 예배를 아침 7시 하고 8시 해가지고 발인을 해서 승하원을 가서 화장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새벽 5시에도 하다가 4시, 3시, 2시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승하원에 있는 모든 그 시간을 그 업체에서 이미 다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시간을 가지고 그 고객들에게 이제 파는 거죠. 상조회에서 이미 다 확보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조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엑스트라 시간을 이제 갖고 그 시간대에 이제 화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과 시간 이전이죠. 아침 7시, 6시 이제 그럴 때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일찍 발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발인을 해야 됩니다. 경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돌아가셔도 경쟁이에요. 돌아가셔도. 태어나면서 경쟁을 했다가 살아가는 모든 게 경쟁이고 돌아가셔도 경쟁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사회가 지금 가치관이 고정화돼가지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물질 만능주의, 절제 못하는 쾌락주의, 무한 경쟁 구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뒷집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집이었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집에 딸이 있었는데 저보다는 나이가 한참 많은 누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누님이 동네에서 인기가 참 좋았어요. 예쁘고 참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 누님이 옆에 마을 그 총각하고 이제 혼사가 오가면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돈이 될 이제 사돈댁은 그 옆에 마을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집에 이제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사가 오가는데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은퇴한 그 저희 뒷집의 그 아저씨는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그 교장 선생님은 참 성격이 곧고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선비 아저씨라고 왜 그랬죠? 교육자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품이 좋으신데 이 혼사가 한번 오갔는데 혼사가 깨졌습니다. 혼사가 깨져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너그럽고 좋으시던 이 선생님이 한 번 이렇게 술을 이렇게 드신 거예요. 술을 드셔가지고 제가 난생 처음 봤는데 동네를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사가 깨진 것이 이제 너무 분해가지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아마 그 혼수 때문에 이제 문제가 오가다가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 깨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뭐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께서 술을 드시고서는 소리 지르는 이야기가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디 시장바닥에서 돈만 벌어가지고 돈만 있는 사람들이 교육자 집안의 딸을 데려가려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막 큰 소리 치셨어요. 교육자 집안의 딸을 어디서 돈 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러냐고 막 야단야단 하시면서 난 못 보내 막 그렇게 이제 술주정을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야기가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남습니다. 불과 이게 한 50년 전, 40,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디 교육자 집안 옹 하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때는 가치관이 또 그랬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면서 아이고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대학 교수라도 돈 없으면 대우 못 받습니다. 그냥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많으면 신분이 올라가고요. 돈이 많으면 대우를 받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이게 늑대입니다. 이게 일이죠. 문만 열고 나가면은 이리가 그득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으로 파송을 하신 거예요. 물질만능주의, 절제 못하는 쾌락주의, 무한 경쟁 구조, 이 가운데서 어떻게 목양을 할 것인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럼 잘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목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스페이스 10 프로젝트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필입니다. 그런 건 필요 없죠. 교회가 다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다시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연필이 필요합니다. 자, 물질만능주의, 절제 못하는 쾌락주의, 무한 경쟁 구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느냐. 다윗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법칙. 이것은 용어가 성경에서 나왔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쓰는 이제 그 법칙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A라고 하는 무기와 B라고 하는 무기가 있는데 A라고 하는 무기가 훨씬 더 화력이 좋습니다. B에 비해서 화력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싸움에서 A라고 하는 무기를 쓰면은 이긴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화력이 좋은 무기라고 해서 모든 전쟁에 이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적에게 가장 유용한 무기를 써야 되는데 그것은 꼭 화력이 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썼던 것은 창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창을 주고 칼을 주고 투구를 주고 그랬을 때 성경에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버렸다 그러죠. 다시 돌려주고 다윗이 익숙한 물건을 썼죠. 무기를. 그것은 돌멩이였습니다.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서 이제 죽였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적을 보고 무기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에 북한 담당 이제 그 전문가가 계십니다. MBC에서 통일 전망대를 기획하고 통일 전망대 이제 나와.